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빨리 볼게요. 과학 철학이 등장하는데, 자, 과학적 혁명, 얘는 꼭 출제가 된다. 과학적 혁명. 여러분, 혁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그렇죠. 혁명이라고 하는 건 기존 체제를 다 붕괴시키고 전혀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는 걸 그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걸 머릿속에다 담고 진행을 해보자고요. 여기 봤더니 과학적 혁명 학자 이름 등장해요. 토마스 쿤. 다시 뭐라고요? 자, 시험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토마스 쿤. 다시 한번 토마스 쿤.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교의 이 그러니까 물리 역사를 전공하고 그걸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패러다임이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다임? 패러다임. 우리 패러다임을 2번 듣습니다. 자, 실천 기술론에서 패러다임 얘기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듣고 그 실천 기술론에 들어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관점을 공부하죠. 관점. 실천론에서 죄송합니다. 실천 기술이 아니라 실천론에서. 예, 그때 관점이 등장하는데 관점 위에 패러다임 밑에 관점이 있고 관점 밑에 이론 모델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가장 큰 세상을 바라보는 틀입니다. 그걸 뭐라고? 패러다임이라고 하더라. 근데 재밌는 게 이 사람은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뭐지?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공부하고 계신 거야.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각자. 그때 이 패러다임이 누가 이 패러다임을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지. 정신분석학적 이론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인본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만든 게 아니죠. 누가 만들었냐면 과학자들이 만들었다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그래요. 저 프로이트나 에릭슨이나 메슬로우나 로저스나 이런 사람이 만든 패러다임을 우리는 그냥 이게 옳은 거겠구나. 이걸 갖고 클라이언트와 그들의 환경 체계를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도식으로 그 과학자 공동체, 시험엔 학문 공동체라고도 나왔어요. 그들이 사회적 성격의 그 시대의 패러다임을 선택하게 된다. 무슨 소리예요? 밑에 보면 패러다임은 일반 대중이 만든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만든 걸 우린 그냥 받아들이고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과학적 진보의 유형을 제시를 했는데 그걸 토마스 쿤은 전과학, 정상과학, 위기, 과학적 혁명이라고 하는 4단계를 제시했다. 순서 묻는 게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절차를 통해서 과학이 진보되어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천체 물리학자거든요. 우리 지동설, 천동설 들어보셨죠? 그 얘기를 가지고 자신의 이론 얘기를 전개합니다. 봤더니 전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특정 패러다임이 출현하지 않았었을 때, 이 전이 앞전자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았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과학자 공동체가 일반적으로 합의된 패러다임이 출현하지 않은 단계.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 천동설, 지동설을 놓고 본다면 하늘에 별이 돌아다닌다, 지구가 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은 있지만 아직 과학자들이 그걸 지구가 태양을 돌아, 태양이 지구를 돌아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았을 때를 정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상과학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과학이요? 정상과학의 시대는 드디어 과학자 공동체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 이 프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사람이 천동설 얘기를 합니다. 천동설은 뭐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우주가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돌고 있는 거예요. 우주가. 그걸 천동설이라고 하죠. 하늘이 돈다, 하늘이 움직인다. 그래서 하늘천자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걸 정상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라는 건 그 정상과학이 사실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진짜 패러다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다른 과학자 공동체들이 나와서 그건 뻥이야라고 하는 증거를 자꾸 내주는 겁니다. 당시 이제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봤더니만 아니야,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지구가 태양을 돌지 태양이 지구를 돌지 않더라.
그걸 아주 확정져 줬던 사람이 바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위기가 와요.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 점점 많이 복원함에 따라 그 시대의 정상과학에 대한 뭐가 불신이 나타납니다. 그걸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과학적 혁명을 통해서 어떻게 기존의 천동설은 싹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지동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 혁명이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얘기한다면 이전의 지식 체계는 다 폐기돼 버리는 거야. 그죠? 지동설이 등장함에 따라서 지구가 움직이고 태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동설이 등장함에 따라서 천동설의 지식은 거짓말이 돼버린 거고 전부 다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걸 과학적 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자, 순서 좀 기억해 봅시다. 순서 어떻게? 전과학, 정상과학, 위기, 과학적 혁명. 이 순서로 과학은 진보된다라는 얘기를 했더라. 자, 얘의 주장을 보면 이래요. 여기에서 시험이 잘 나오는데, 자, 주장은 과학적 혁명을 통해 기존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폐기되고, 자, 천동설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이제, 자,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시대를 장악함으로 지식은 누적적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전 건 싹 사라져 버리고 전혀 새로운 지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기존 지식에 살을 붙여갖고 점점 발전한다, 이게 아닙니다. 새롭게 새로운 지식이 나오고, 따라서 시대적 패러다임의 우월을 비교할 객관적 기준은 있다 없다. 이전 게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게 더 좋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다. 기준이 없다. 자, 과학적 진리는 사회의 성격에 영향을 받습니다. 왜? 그 시대의 과학자 공동체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패러다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비판은 패러다임의 변화는 혁명적이지 않고 점진적일 수도 있어요. 실상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잖아.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 이론을 가공을 해갖고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이 나온 거예요. 뭔지 알죠? 그걸 또 가공해서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이 나온 겁니다. 점진적 발달 되거든요. 근데 토마스 쿤은 그걸 무시했다는 데서 비판받았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되 시험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 조사의 유용성과 윤리. 자, 유용성과 윤리. 아주 중요하다. 이게 지금 시험에 등장하진 않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유용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왜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죠? 자, 이 유용성 문제가 딱 두 가지 영역에서만 출제가 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출제되고 조사론에서 출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우리가 발달심리학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게. 복지사가 왜 발달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그죠? 그 유용성 문제가 꼭 등장합니다. 그다음 조사론에서 왜 이 조사론 공부, 이게 조사 방법론인데 왜 조사 방법론 지식을 공부해야 되는가? 출제돼요. 실천론, 실천기술론 이런 데서 왜 실천론을 공부해야 되는가? 안 묻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용성 문제는 두 영역에서 아주 꼭 출제되는 단골 메뉴더라. 왜 공부해야 되는가? 그래서 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사 윤리가 등장합니다. 이 조사 윤리가 지금 시험 문제에 요번에 안 나왔어요.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제가 됐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감히 예언하건대 올해 시험에 출제가 될 거다. 자, 사회복지조사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 당연히 윤리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윤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 그 윤리의 얘기를 잠깐 보시면 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반드시 비용을 초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무슨 이익이 비용을 초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즉 돈을 더 많이 들이더라도 돈을 더 많이 쓰더라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사회복지조사는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윤리가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해야 된다. 이것도 출제가 됐죠. 윤리는 공익보다 우선해야 돼. 공익이란 건 공공의 이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통합이론서에 그 예를 하나 달아드렸었고 시험에 출제가 됐었을 때 이걸 많이 틀렸었는데, 예를 들어 731 부대 아시잖아요. 만주에서 731 부대가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생체 실험을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 제약산업과 의약산업에 큰 기여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공익 실현의 그 연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한 아주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 731 부대의 그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신체, 생체 실험을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왜?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윤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자, 공익적인 가치보다 윤리가 더 우선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가 가치보다 더 우선해야 된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문제들 옆에 꼭 풀어보세요. 자, 윤리 원칙에서 꼭 시험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지금 18회 때까지만 나오고 안 나오고 있어요. 19회 때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요번에 안 나온 거예요. 내년에 나올까 안 나올까?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나올 겁니다. 죽어도 나온다. 죽어도. 윤리는 나온다. 그래서 토마스 쿤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예, 윤리 꼭 나올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알았죠? 예, 그래서 믿으셔야 된다. 자, 윤리는 사회복지조사의 윤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세 가지 차원이냐면 여기 보세요. 조사의 즉 연구의 내용상에서 윤리, 그다음에 연구의 과정 중에서 윤리, 마지막으로 보고서 쓰는 데 있어서의 윤리. 다시 한번 출제됐던 것들 우리 꼭 좀 보셔야 되는데 윤리는 시험에 출제가 그렇게 됐었어요. 우리 통합이론서의 OX 문제랑 이 책의 OX 문제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통합이론서에 있는 OX 문제랑 이 OX 문제를 더하면 기출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통합이론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옆에는 OX 문제 쭉 한번 푸시고 얘를 한 번 더 풀어주시면 그런 기출문제에 웬만한 게 다 들어있어요. 이해됐죠?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자, 봤더니 시험에 출제가 된 통합이론서를 보시면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됐냐 하면 자,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에는 조사 내용상의 윤리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상의 윤리도 포함이 되어진다. 맞아, 틀려요? 자, 세 가지 차원. 다시 내용상, 과정상, 보고상.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내용상, 과정상, 보고상. 기억하셔야 된다. 그 내용상을 보면 뭐 당연한 겁니다. 통념상 인정받아야 되고 이익 줄 수 있어야 되고. 자, 연구자는 자신의 조사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지도나 허가를 당연히 받아서 진행해야 되겠죠. 지 멋대로 했다가는 지 멋대로 했다가는 여러분 부정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조사 과정상의 원칙인데 난 이게 올해 꼭 나올 거라고 믿어. 왜냐하면 지금 논문 이슈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나라가. 출제자들 이거 낼 거예요. 꼭 믿으시고 보셔. 예. 그래서 과정상에서는 조사 대상자한테 피해 주면 안 돼요. 뭐 상식적 얘기 아니에요? 그다음에 자, 여기 고지된 동의가 등장하더라. 다시 뭐라고? 고지된 동의. 고지된 동의. 자, 이 고지된 동의가 여러 차례 시험 문제 출제가 됐었어요. 이 재밌는 게 이 고지된 동의는 사회복지 조사론에서도 출제가 되는데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지된 동의는 두 군데서 조사와 실천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고지된 동의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고지는 누가 하죠? 고지라는 말이 알릴 고자입니다. 알릴 고자. 그렇죠. 이걸 알려주고 고지는 누가? 연구자가 해요. 실천론에선 사회복지사가 하겠죠. 동의는 누가 해주는 거지? 클라이언트가 하거나 조사론에선 연구의 대상자가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중요한 게 조사를 하기 전에 한다, 후에 한다. 전에 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조사를 하고 너를 연구할 거야. 그러니 너 동의해 줄래? 이렇게 가야지. 연구 다 끝난 다음에 연구 다 끝났어? 다 한 다음에 동의해 줄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너 뭐하니?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사 전에 한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걸 내는데 틀린다. 이상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내는데 틀려요. 자, 우리 실천론에서도 개입을 하기 전에 고지된 동의랄까? 개입을 한 후에 고지된 동의를 받을까? 그렇죠. 우리 보통 실천론에서 계약 단계 때 이 고지된 동의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야. 너 동의하니? 이거거든요. 그럼 프로그램 제공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렇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 고지된 동의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나의 조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점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너한테 폐가 되는 점도 알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야, 너 참여하잖아. 그럼 내가 너한테 차비도 줄게. 왔다 갔다 하는 차비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먹을 거 계속 먹을 것만 얘기하네. 그래서 주고 그죠? 그다음 플러스 알파. 네가 여기 참여했었을 때는 자칫하면 네 비밀이 뭐 누설될 수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불리한 측면에 대한 얘기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렇게 출제가 된다. 그래서 봤더니 고지된 동의는 조사 과정이나 결과가 여기 보시면 이런 건 여러분 읽어보시고 고지된 동의. 조사 시작 전. 다시 언제요? 조사 시작 전에 한다는 게 중요하다. 전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개입하기 전. 개입하기 전. 전반적 내용과 과정을 대상자한테 알려주는 절차다. 내용은 목적, 기간, 절차, 그만둘 수 있는 권리, 예상되는 결과. 그런데 여기 보시면 위험, 고통, 불편 등 조사 대상자한테 불리한 측면도 안내를 해줘야 되고 이득도 안내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밀 보장의 한계, 참여에 대한 보상. 너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차비도 주고 그렇죠? 연구의 대상이 됐었을 때는 뭐 기프트콘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 꼭 봐주시고. 자, 나머지 조사 보고상의 원리인데 우리 시험에 익명성, 비밀성이 출제됐었다. 익명성, 비밀성. 다시 무슨 성, 무슨 성? 자, 우리 시험에요. 익명성이 출제가 되면 익명성이란 단어. 익명성이 출제가 되면 딱 두 군데서만 이 용어가 나온다. 익명성. 익명성은 어디? 조사 윤리의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익명성이. 조사 윤리 원칙의 하나고 두 번째가 우리 욕구조사 기법 중에 델파이 기법이 있다. 무슨 기법이요? 델파이 기법에서만 익명성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익명성이 시험 문제 나오면 둘 중에 하나로만 출제가 된다. 자, 첫 번째 조사 윤리에 있어서 익명성이라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조사 윤리고 델파이 기법이 익명성 보장에 유리하다. 이해됐나요? 여기 하나 더. 델파이 기법은 우편조사 기법의 하나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우편조사도 익명성 보존에 유리한 거야. 그럼 여러분 익명성이 뭐예요? 익명성이. 그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거야. 자, 익명성이 어노니머스.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야. 누군지 모르게 하는 거. 자, 익명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조사자는 제가 누군지 알아. 예를 들어 면접을 진행하잖아요. 면접을 진행했었을 때 나 제가 누군지 얼굴 보고 할 거 아니야. 알아.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게 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은. 우리 저 PD 수첩 봐봐. PD 수첩 보면 어떻게 하냐면 PD하고 서로 얘기하죠. 근데 뭐하지? 눈을 이렇게 가려줍니다. 예. 그리고 목소리를 변조를 해.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 익명성 보장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조사자조차도 아예 모르게 익명성 보장할 수 있어요. 누가 응답했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우편조사 기법이에요. 우편물 보냈잖아. 그냥 무작위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보내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응답했는지 확인을 못하겠죠. 그걸 익명성 보장이라고 하더라. 다시 한번.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조사자는 아는데 조사 대상자는 모르게 진행할 수 있고 또는 조사자도 모르게 진행할 수 있다. 그 방법이 뭐다? 우편조사 기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겠지만 우편조사 기법을 활용한 것이 바로 델파이 기법이에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익명성이 나오면 넓게 보면 세 개. 델파이 기법과 우편조사는 익명성 보장에 유리하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정리하면 된다. 자, 비밀성이란 건 이건 상당히 조사자의 의지와 관련된 겁니다. 내가 내 조사 대상자의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지? 조사 대상자로부터 알게 된 그 정보들을 입담으로 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우리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비밀성과 익명성은 상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비밀성이 보장된다? 아니다. 상관없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요게 시험에 한 번 출제가 됐었어요. 한 번 출제가 됐었다. 봤더니 보고서 작성의 원칙이 위조, 변조, 표절인데
올해 이거 나올 것 같죠? 예, 이게 표절이 한번 출제가 됐었다. 표절이. 그럼 위조하고 변조는 잘 봐줘야 된다. 그래서 위조라는 게 사실은 가장 나쁜 연구 윤리 훼손 행위입니다. 보고서를 쓸 때.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조사 자료나 조사 결과 등을 허위로 우리가 가짜 통계 자료 만들어서 논문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예,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그렇죠. 가짜로 통계 자료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자기가 설문조사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2차 자료라고 하잖아요.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 자료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로 통계 자료를 만들어서 떡하니 붙여놓습니다. 가짜 설문조사 안 한 상태에서 떡하니 붙여놔요. 그걸 위조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변조입니다. 바꾸는 거야 이건요. 뭐냐? 조사 자료, 조사 과정, 조사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해.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세워놓은 가설에 부합되는 연구 조사 결과가 안 나왔네? 그럼 얘는 일단 조사는 한번 하는 거야, 변조는. 변조는 조사한 결과를 자기 연구 가설에 맞추려고 수정을 해요. 가설을 검증하는데 부합되는 자료를 만들려고. 이해됐죠? 맨 마지막, 표절은 시험 문제 출제됐었죠. 표절은 이미 발표되거나 또는 출간된 자신 및 탄. 되게 재밌는 게, 자기가 쓴 논문도 자기가 인용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 표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표절은 남의 것만 표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쓴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도 표절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자기 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같이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자기 타인 아이디어 조사 과정 결과 인용 출처 없이 그걸 막 변형해서 쓰는 것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많이들 벌어지냐면 연구 논문 하나 쓰는 거 힘들잖아요. 그걸 갖다가 비스무리하게 또 하나 만들어. 그 자기 표절하면서 난 이전의 논문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논문 2개 만들어지는 거예요. 3개, 4개. 그런 짓들을 많이 합니다. 왜? 연구 업적, 실적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 표절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한번 위조, 변조, 표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여기 보면 이 증거 기반 실천이 등장합니다. 무슨 실천? 이건 우리 새로 나온 교과 과정 안에 실린 얘기예요. 이게 또 나올 느낌이 버럭버럭 들어요, 지금. 예. 이거 증거 기반 실천. 이걸 EBP라고 하는데 Evidence Based Practice. 의미만 좀 알면 돼요. 의미하고 장단점만 알면 되는데, 자, 이런 거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기존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갖고 있는 직관,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그 직관이나 경험이 검증되거나 과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입증된 게 아니야. 이해됐나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우리 옛날에 의사들, 이게 원래 의사들이 만든 겁니다. 의료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의사들이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는 이런 약을 먹이면 좋아지더라. 그 약을 먹었었을 때 통계적으로 몇 명이 좋아졌고 또는 어떤 부작용이 생겼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그걸 먹이는 거야. 자신 경험이나 직관에 근거해서. 그랬을 때 피해는 순조하게 누가 봐요? 환자가 보는 거죠. 그걸 우리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갖고 온 거야. 그걸 EBP, 증거 기반 실천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들이 그냥 복지사가 아무거나 막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논문,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진 논문. 이해됐죠? 그 논문에 근거해서 이 논문에서 그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을 때 둘 사이의 내적 타당도가 7, 80% 되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이렇게 입증된 것만 연구자가 어떻게 논문을 찾아서 그걸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 기반. 명확하게 클라이언트한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해서 사회복지 실천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네 멋대로 하지 말고. 이해됐죠? 그래서 내용을 잠깐 보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전에 가능한 한 모든 과학적 조사를 평가하고 기존 논문들 다 평가하고 또는 이를 응용해서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입 방법
선택하라는 거야.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시험에 만일 출제된다고 한다면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거고, 첫 번째 시험이니까, 첫 번째 출제되는 거니까. 장단점은 보셔야 돼. 자, 보면 장점은 뭐 이런 것들 당연히 장점이 있겠죠. 검증된 것들만 제공하니까. 문제점은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그런 논문 자료들이 부족할 수 있고, 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그런 논문들을 복지사가 찾아내면서까지 연구를 한다는 것이, 실천을 한다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선 적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복지사가 맨날 프로그램 하고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죠? 예, 최저임금 받으면서. 예. 그런데 뭐 남이 써놓은 논문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현장에서는 사실 힘들다. 이 정도만. 자, 요거 조사 과정. 얘가 이제 시험 문제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 반드시 출제될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였지? 실중주의, 해석주의 말씀드렸었죠. 예, 방금 전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예, 두 번째 토마스 쿤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반드시 죽어도 출제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사회복지 조사 과정이다. 안 나오면 저한테 따지라니까 왜 안 나왔어요? 이러고서 저한테 얘기하세요.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알았어요? 나머지 아까 전에 연역법, 귀납법은 나머지 것들은 나올 확률 절반, 50%, 60%인데 얘네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출제될 게. 알았죠? 예.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조만간에 잠원동에다가 그 점쟁이 집을 하나 차리려고 계획 중에 있어요. 농담이고요. 자, 조사 과정을 보면 얘는 양적 연구 과정입니다. 이 순서를 가만히 살펴봐야 돼. 이해해서 정리해야지 이걸 딸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보면 맨 처음에 하는 것이 내가 도대체 뭘 연구해야 되지? 그걸 조사 문제를 정합니다. 이걸 조사 문제 설정 또는 시험에는 연구 문제 설정이라고 해요. 됐죠? 자, 연구 문제가 설정됐으면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 자, 가설을 수립합니다. 뭘 수립했다고요? 가설 수립하는 거예요. 가설 수립하고 이 가설은 검증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검증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계획표를 세워야 돼. 그걸 조사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 설계. 설계를 했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통계학적 방법을 통해서 해석, 분석해냅니다. 이때 통계 처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료 분석 또는 해석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맨 마지막에 뭐가 된다? 자,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었어요. 사회복지조사 과정은 자료 해석으로 끝마쳐진다. 아니다. 사회복지조사 과정은 뭘로 끝마쳐진다? 맨 끄트머리에 보고서를 씀으로써 끝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보고서 작성이 맨 마지막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알겠죠, 여러분? 자, 순서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고 반드시 100% 출제될 거다. 됐습니까?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서를 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하는데, 자, 조사 문제 설정 관련된 얘기를 볼 거예요. 이 중에 조사 문제가 뭐냐?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 극히 적습니다. 극히 적지만 살펴보자고요. 자, 봤더니 연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거죠. 지가 연구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얘가 조사에 뭐라고? 맞잖아. 여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조사 문제 설정은 조사의 또는 연구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출제됐더니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틀립니다. 여기서 시작했잖아. 조사 문제에서 시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출발점 또는 시작점. 시험에 출발점으로 출제됐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한국말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반응 좀 하면서 아름답게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형성의 원천인데 이것도 시험에 한 번 나왔었어요.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지가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그죠? 지가 봤더니 어머, 어디 주간보호센터 가서 주간보호센터 가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거기 사회복지사가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좋아지는 게 보여져, 우울증이. 그걸 관찰한 거야. 그걸 갖고 야,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까? 이렇게 어떻게 조사 문제를 설정합니다. 지금 까라고 표현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조사 문제는 반드시 무슨 문으로? 의문문으로 설정해야 되는 거야. 뭘로? 뒤에 퀘스천 마크가 박혀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 사회적인 뭐 이런 것들, 선행 연구, 뭐 당연한 얘기들이다. 이게 한 번 시험에 나왔고, 선정 기준은 뭐 그냥 이렇게 보시되 경험적 검증 가능은 이 조사 문제가 설정되면 이걸 가설 수립한 다음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검증하려고 하는데, 이게 경험적 검증은 계속 얘기하지만 과학이 갖춰야 될 요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맛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죠?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걸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 그래. 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는 사회복지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럼 여러분,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탈람을 하셔야 됩니다. 탈북이 아니고 탈람하셔서 갔다 오셔야 돼요.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건 연구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뭐 해도 돼요? 괜찮아. 해도 돼요. 갔다 오십시오, 여러분. 목선 타고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자, 서술 기준. 반드시 뭐 이런 건 상식적 얘기. 뭘로 서술돼야 된다고? 의문문 시험엔 평서문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정관계, 부관계가 뭔지 공부했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일반적으로 원인, 결과 이렇게 표현되면 하나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면 무슨 관계? 둘관계, 정관계.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같이 떨어져. 이게 무슨 관계? 부관계다.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할머니의 삶의 만족도는? 올라가야지. 올라가니까 제공하지.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하는데 할머니의 삶의 질이 뚝뚝 떨어지고 앉아 있고 왜 제공하고 있어? 그러니까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과 할머니의 삶의 만족도 사이에서 무슨 관계? 정관계야, 그게.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과 할머니의 우울증 사이에서는 그게 부관계죠. 제공하면 떨어져야지. 자, 그런데 정관계, 부관계로 서술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얘기가 또 어디에도 출제됐냐? 가설 역시도 마찬가지다. 다시 한번. 정관계, 부관계로 서술되어지는 것은 어디하고 어디요? 조사 문제도 정관계, 부관계, 가설도 정관계, 부관계. 알겠죠, 여러분? 알겠죠? 시험 문제 뭐 이런 거 잠깐 보시면 연구 문제는 정관계로 서술되어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죠. 뭐라고 해야 돼? 정관계와 부관계로 서술돼야 된다. 자, 이거 보십시오. 분석 단위, 관찰 단위. 이번 20회 시험에 관찰 단위가 출제돼서 다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었다. 관찰 단위 더군다나 예시문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은 항상 분석 단위만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관찰 단위하고 분석 단위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이번 시험에도 나올 것이다. 조사 문제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이 분석 단위만큼은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된다. 왜 이걸 조사 문제 설정과 관련돼서 공부하냐 하면 우리가 조사 문제, 자, 분석 단위부터 얘기를 하면서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분석 단위라는 것이 있고 관찰 단위라는 게 있더라. 자, 분석 단위라고 하는 건 뭐지? 연구의 대상. 다시 뭐라고요?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연구할 것인가. 연구의 대상을 분석 단위라고 하더라. 자, 예를 들자면 아까 전에 조사 문제를 내가 설정을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치료 레크레이션을 제공하면 우울증 걸린 할머니들의 우울증이 좋아질까? 이랬습니다. 조사 문제 설정한 거 맞죠? 맞죠? 지금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과 할머니의 우울증 사이에서는 부관계가 성립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정하고 문제가 설정되어진 거죠. 이때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까? 할머니들. 그게 분석 단위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분석 단위더라. 이해가 됐나요? 자, 일반적으로 자 여기를 보시면 분석 단위의 종류가 4개가 있다고 공부했었습니다. 어떻게? 계집공사라 그랬잖아요.
계집을 공사해라 제발. 예. 우리 집 돈 없어도 우리 집 공사 못하는데 계집은 공사해줘야 됩니다. 여기 강남이에요. 예.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예. 부유하신 분들이 계집 공사 가능하세요. 예. 다시 계집 공사.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집단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공식적 사회 조직, 그렇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공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더라.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압도적으로 잘 나오는 것은 얘야, 얘. 개인하고 집단 두 개만 사실 알면 돼요. 자, 특히 집단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뭐지? 시도나 시군구 또는 읍면동, 그죠? 이걸 우리가 행정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가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왜? 우리 예시문이 항상 출제가 얘만 출제됐어. 항상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런 얘기 나오면 그게 뭐라고? 집단이다. 그냥 생각하지 마. 시도, 시군구, 읍면동 나오면 그게 집단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분석 단위부터 좀 보겠습니다. 조사 문제 설정, 연구자가 실제로 분석, 즉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이다. 그래서 자 분류는 개인이 있다. 클라이언트 개인 하나하나를 연구하려고 하더라.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설문지 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개인이 연구 대상이야. 가장 많은 분석 단위고 요걸 꼭 봐야 된다. 집단은 2명 이상 사람, 즉 부부를 연구한다. 집단을 학과인데 여기 보시면 시도 행정구역 다시 뭐라고요? 요게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다시 한번 시도, 시군구, 읍면동 이런 행정구역 행정단위가 등장하면 얘는 집단에 포함된다. 왜 그런지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공식적 사회 조직이라는 건 우리 사회에 공식적으로 공식적 조직도를 가지고서 운영되는 조직체들이 있습니다. 뭐 학교, 학원, 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 이런 것들 있죠. 그걸 내가 연구해 보고 싶다. A 사회복지관의 업무 수행 능력을 내가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그럼 공식적 사회조직 연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가공물이라는 것은 사회적 매체, 그 다음에 사회적 상호작용 이런 건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보면 돼. 아직까지 20년 동안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왔다. 얘네 둘은. 알았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가능성도 없다. 그냥 4개가 있다는 정도의 개인과 집단만 알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시험엔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오는 겁니다. 분석 단위 오류. 다시 뭐라고요? 분석 단위 오류. 이게 시험에 나온다. 분석 단위 오류가. 자, 우리 아까 전에 조사의 과정이 있었었는데 사회복지 조사 과정이 있었었는데 이 분석 단위 오류라고 하는 것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교과 과정상 자료 분석론을 안 해요. 조금밖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달아놓은 거야. 조사 문제 설정에다 달아놨을 뿐이지. 그죠? 원래는 무슨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를 잠깐 보시면 이런 거지. 크게 오류가 3가지인데 얘는 시험에 나오면 100% 예시문을 주고 이게 무슨 오류가 발생했냐 이렇게 나와요. 분석 단위의 오류라고 합니다. 다시 무슨 오류? 우리 앞으로 이제 조사론 공부할 때 오류가 분석 단위의 오류.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의 오류. 측정의 오류. 그 다음에 표집 오류. 이렇게 4개 공부해요. 4개. 다시 오류가 몇 개? 4개. 자,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럼 4개가 다 시험에 잘 나올까 안 나올까? 뒷다 잘 나와. 여기서 하나하나씩 나오는 거야. 그냥 하나하나씩.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나온다. 오류가 몇 개? 분석 단위 오류, 가설 검증의 오류, 측정의 오류, 표집의 오류.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4가지인데 4가지가 다 잘 나온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연구. 그죠? 예. 신이 했었을 때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사람이 하다 보니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죠. 그렇죠. 그 오류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확하고 좋은 연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때 이 분석 단위의 오류는 어떻게 자료 분석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류다.
그때 이 분석 단위 오류는 자료 분석 단계에서 발생을 하고 어떤 형태냐면 이런 거죠. 내가 연구한 분석 단위가 있는데 그 분석 단위를 다른 이상한 분석 단위에다 적용을 시키는 거야. 자, 세 가지가 있는데 생태학적 오류, 다시 뭔 오류? 개인주의 오류, 환원주의 오류다. 다시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 오류, 환원주의 오류. 한 번만 더 분석 단위 오류 종류가 총 몇 개? 3개.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 오류, 마지막 환원주의 오류가 있더라. 자, 우리 20년 동안 시험에서는 얘만 나왔다. 생태학적 오류와 개인주의. 얘는 나올 가능성 없다, 거의. 그 얘네 둘만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 그 생태학적 오류는 뭐냐면 자연계, 생태계, 그렇죠. 사람이 속해 있는 생태계에 그게 환경보다 더 넓은 집단, 이걸 집단으로 이해하면 돼, 집단. 집단을 분석 단위로 해서 연구한 결과를 누구한테? 개인한테 적용하는 오류를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더라. 뭔 소리냐면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됐죠? 그걸 개인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자료 분석한 다음에 보고서에다 그렇게 써버리는 거야. 한번 예를 볼까요? 여기 이게 시험에 나왔던 예입니다. 생태학적 오류. 17개 시도를 항상 이렇게 나와. 시도. 여러분 시도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뭐에 포함된다고요? 집단. 17개 시도를 조사해서 대학 졸업, 이게 시험에 출제됐던 예시예요. 졸업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 낮은 지역에 비해서 중위소득이 더 높음을 알게 됐고, 이를 통해서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 한 명, 즉 개인이죠. 개인이 낮은 시설, 낮은 사람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 높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거야. 뭔 소린지 이해되시나요? 집단을 연구한 결과를 가져다 누구한테? 개인한테 적용을 하고 있죠. 이게 무슨 오류? 생태학적 오류다. 정리되셨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개인주의로는 거꾸로다. 개인을 연구한 결과를 가져다가 집단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다. 집단한테. 여기 봤더니 자, 생태학적으로 개인을 분석 단위로 한 조사 결과에 기초해서 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거. 현 정부 사회복지 정책을 지지하는 부유한 유권자 한 명을 발견해서 이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가져다 놓고서 부자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는 거야. 뭔 소린지 알겠죠, 여러분? 이걸 무슨 오류? 여러분, 개인주의 오류라고 하더라. 자, 누구와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만 기억하면 돼. 생태학은 뭐라고? 집단 연구한 걸 개인한테 적용하는 거고, 개인주의 오류는 개인 연구한 걸 집단한테 적용하는 거. 자, 환원주의는 연구의 해석과 관련된 연구자의 지식 가치와 연관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료를 싹 만들어 줬어. 자료 수집 단계에서 자료를 싹 만들어 줬는데 이걸 해석할 때 연구자가 지가 갖고 있는 생각, 지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편협하게 해석해 버리는 거야. 자, 여기 봤더니 이래요. 연구자가 자신이 기른 개념 범주 내에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거. 예를 들면 청소년 일탈의 원인을 밝힌 가족학자는 가족의 문제로만, 사회학자는 사회,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들이 있을 텐데, 자, 얘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 없어. 사실은 뭐만 보면 돼? 이 두 개는 100% 예시문으로 출제가 된다. 생태학적 오류, 개인주의 오류. 믿으셔야 돼. 출제될 확률 80%. 됐죠? 자, 요번 20회 시험에 이게 나와갖고 다 경악을 해서 관찰 단위. 자, 봐봐요. 분석 단위는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대상이야. 연구를 하려면 자료를 얻어내야 되죠. 관찰 단위는 자료를 얻어내는 단위를 얘기해. 이해됐죠? 봐봐. 일반적으로 관찰 단위와 분석 단위는 같아. 왜 그럴까요? 제가 선생님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럼 선생님한테 설문지를 줬어. 그럼 내 분석 단위는 뭐지? 선생님 개인이야. 동시에 내 관찰 단위는 뭐지? 이분한테 자료를 얻어내는 거죠. 이분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관찰 단위하고 분석 단위는 동일한 게 맞다. 이번 시험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게 일반적. 그런데 자, 여기 예시에도 있지만 틀릴 때가 있어. 예를 들자면 A씨 가족이 있는데 E씨 가족이라는 거 2명 이상의 사람 모였으니까 집단 아니에요. 그죠? 이 A씨 가족의 총 소득, 얘네들이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를 알고 싶어요. 연구자가. 그래서 이 가족들 중에 가장인 아버지한테만 묻습니다. 아버지,
여기 엄마도 있고 아드님도 계시고 따님도 계신데 여기 벌어들이는 총 소득이 얼마예요? 이렇게 물었어. 자, 분석 단위 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데 관찰 단위는 아버지만 되는 거지. 아버지만. 아버지한테 자료를 얻어내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한번. 분석 단위는 연구의 대상이고 관찰 단위는 자료를 그 연구와 관련되어진 자료를 얻어내는 대상을 관찰 단위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분석 단위하고 관찰 단위 같은 경우가 많지만 지금 얘처럼 다를 수도 있더라. 만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누구한테 자료를 얻어내고 있는지 찾으면 돼. 관찰 단위는. 누구를 연구하고 있어. 그럼 그건 무슨 단위? 분석 단위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분석 단위, 관찰 단위 구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 놀라운 일이 있어. 지금 어떤 분이 아멘이라 그래서. 아멘 아니야, 그냥. 예. 분위기 오늘 굉장히 고조되고 있어요, 우리. 예. 자, 조금 이따 헌금 바구니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드디어 시작했어, 인과관계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린 실험 설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인과관계에서 시험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나오면 2문제 내지 3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돼요. 인과관계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의도적으로 인과관계 모형을 설정한다 그랬죠. 그 모형 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인과관계라고 하더라. 그걸 입증하려고 하는 거야. 검증하려고. 됐죠? 자, 그래서 자 보시면 인과관계에서 이 독립변수와 동속변수의 관계를 비대칭적 관계라. 무슨 관계? 비대칭. 자, 무슨 이 비대칭이란 말을 좀 잠깐 봅시다. 이 비대칭이라는 말이 잠깐 보십시다. 이 3번 나와. 이 비대칭이란 말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첫 번째,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가 비대칭이야. 이럴 때 한번 나오고, 2번,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의 관계를 물어. 자, 그 다음 3번째가 신뢰도와 타당도. 이제 뒤에서 다시 공부할 텐데 있다는 것만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신뢰도와 타당도 사이의 관계를 묻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나요? 자, 봐봐. 비대칭이라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는 얘기죠. 무슨 소리냐? 자,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어지지만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원인 될 수 있어? 없어. 무슨 말인지 원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자,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외적 타당도가 높을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 떨어져. 우리 계속 공부했죠. 내적 타당도가 인과관계 정도야.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정도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막 복잡하게 통계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연구의 대상자, 내가 누구를 대상으로 연구할까지만 놓고 생각한다면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를 하려면, 즉 인과관계 정도가 높은 연구를 시행하려면 연구의 대상자가 많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을까? 적으면 좋은 거야. 왜? 할머니 하나 놓고서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했더니 할머니가 좋아졌어. 2번째,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3번째도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인과관계 정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그게 실험 설계라고 얘기했는데 걔는 절대 많은 사람 갖고 연구를 안 해. 못 해요. 해야 10명, 20명.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는 그걸 우리가 표본의 크기라고 공부할 건데 숫자가 작을수록 유리해요. 높으려면. 반면에 일반화 정도인 외적 타당도는 어떡할까? 그렇죠. 많아야지 돼. 많아야 돼. 그래야만 일반화가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 둘 관계가 하나가 높으면 하나는 떨어지는 구조예요. 이걸 자꾸 시험 문제를 내요. 시험 문제. 이제 기출문제 보세요. 마지막 신뢰도하고 타당도인데 이것도 뒤에서 공부할 겁니다. 척도가 갖고 있는 신뢰도 타당도인데 봐봐요. 신뢰도가 높으면서 타당도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 볼까? 지금 빨리 한 번만 봅시다. 신뢰도가 있고 타당도가 있다. 이거 어디서 쓰는 말이죠, 여러분? 쓰는 대가 중요한 거야. 쓰는 대가.
다시 들어는 봤죠. 신뢰도 타당도. 어디서 쓰는 말이야 이거. 그렇지. 측정인데 측정은 행위야 행위. 정확히 얘기한다면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척도에서 쓰는 거예요. 척도가 신뢰도를 갖고 있다, 타당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척도가. 다시 뭐가? 그럼 봐봐요. 이제 봐봐. 이런 거야. 신뢰도 타당. 자, 타당이라는 말, 척도 왜 만들었어? 그 제대로 측정하려고. 그죠? 제대로. 자, 타당도라고 하는 건 그 척도가 제대로 잘 정확히. 다시 한번 뭐라고? 제대로 정확히. 다시 뭐라고요?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값을 제대로 정확히. 제대로 정확히. 이 말이 들어가면 타당도예요. 제대로 정확히. 알았죠? 제대로 정확히 측정하면 타당도가 높다, 있다 얘기한 거고. 자, 신뢰도라는 것은 저 사람 참 신뢰할 만해. 어떤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변함이 없는 사람이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신뢰도라는 건 그 척도를 갖고 요번에 측정했을 때 나오는 값과 두 번째 측정했던 값과 세 번째 측정했던 값이 계속 있어주면 그게 뭐가 있다고? 신뢰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즉 반복해서 측정해도 계속 뭐가? 일관된 값. 다시 뭐라고요? 일관성과 관련된 얘기야. 그래서 척도는 무슨 성과 무슨 성을 갖춰야 돼?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추는 거야. 자, 우리 체중계가 있어. 체중계는 몸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맞잖아. 제 몸무게 몇 킬로를 보이세요? 좋게 말해. 자, 그렇습니다. 60kg입니다. 나 오늘 밥 안 먹을 거야. 나 60kg예요, 60kg.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60kg 알았죠? 예. 너무 좋다. 그래서 60kg야. 자, 여기 체중계가 있어. 여기 내가 올라탔어. 80kg 나왔어. 고백을 했다. 자, 그다음 딱 올라탔어. 또 80kg 나왔어. 또 올라탔어. 80kg 나왔어. 무슨 도가 없죠 지금? 타당도는 없어. 근데 무슨 돈이 있지? 신뢰돈이 있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됐죠? 올라탔더니 60kg. 또 올라탔더니 또 60kg. 또 올라탔더니 60kg. 몇 킬로? 무슨 돈은 있죠? 신뢰돈이 있고 타당도도 있죠. 정확한 값을 내주고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자, 한번 올라탔더니 70kg. 한번 올라탔더니 50kg. 한번 올라탔더니 100kg. 이렇게 나왔어요. 자, 타당도 없고 신뢰도도. 자, 우리 시험에 한 3번 정도 체중계 갖고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이렇게. 체중계 갖고. 타당도 신뢰도 뭔지 이해가 되셨죠? 타당도와 신뢰도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척도에서 쓰는 용어예요. 척도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춰야 되는 거야. 자, 그때 이제 우리 공부할 건데, 오늘 공부할 건데, 신뢰도가 높으면서 타당도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신뢰도가 높으면서 타당도가 낮은 경우도 있어요. 간혹. 아까 전에 그랬잖아. 나 원래 60kg인데 올라탔더니 70kg, 올라탔더니 70kg, 올라탔더니 계속 70kg예요. 타당도 높은데 신뢰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신뢰도가 낮으면서 타당도가 높은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 다시 뭐라고? 신뢰도가 낮으면서 타당도. 다시 얘기한다면 타당도 높으면 신뢰도는 저절로 높아지는 거야. 어떻게 기억할까? 타당하면 신뢰한다. 다시 뭐라고? 타당하면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뢰도 높으면서 타당도가 낮은 경우는 없고 신뢰도가 낮으면서 타당도가 높은 경우는 또 있는 거야. 말 이상하다. 어쨌든 자, 둘 사이의 관계는 비대칭적 관계예요. 둘이. 뭔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3가지를 기억을 해놔야 된다. 3가지를. 비대칭적 관계. 알았죠? 시험에 등장하면 얘네들은 다 출제가 됐고 너무 잘 출제되는 거예요. 관계를 물을 때. 알았습니까, 여러분? 인과관계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비대칭적이고, 두 번째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비대칭적이고, 신뢰도와 타당도가 비대칭적이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죠? 자, 시험에 꼭 출제된다. 자, 인과관계 추론의 조건이 등장한다. 존 스튜어트 밀 씨가 이름이 뭐라고요? 이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은 밀가루. 예, 이젠 세뇌가 됐어요, 다. 예, 마음에 들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좋아했던 이 밀가루, 이 밀 씨가
지금 봤더니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조건 얘기했다. 이게 말이에요. 구회 시험 때는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조건만 그냥 물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17회 시험에는 예문을 주고 이 안에서 결핍된 건 뭡니까? 이렇게 출제됐더라. 우리 시험 문제를 풀 때 제일 난도가 큰 게 예시 문제입니다. 예시는 개념을 알아야 예문에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가장 어려운 게 예시 문제인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험이 점점 예시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충 공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건데, 자, 봤더니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공변성. 두 번째, 시간적 우선성. 세 번째, 통제성이 있더라. 자, 우리 공부했던 거니까 빨리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공변성, 변하는 거예요. 함께공, 변할 변. 앞에 독립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도 같이 변해야 돼. 변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 정관계와 부관계로 변한다. 알겠죠? 자, 두 번째로 시간적 우선성이라는 건 원인이 되는 애, 즉 독립변수가 결과가 되는 애,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에 와야 되죠? 원인 오고 결과가 있어야지. 맞잖아요. 자, 세 번째가 통제성입니다. 바로 뭐지? 제3의 변수가 끼어들지 말아야 된다. 이게 무슨 변수야? 외생변수. 외생변수 배웠죠? 무슨 개념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외생변수 이제 뒤에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통제성까지 여러분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예, 밥 먹는 일. 그죠? 예, 그래서 현재 시간 12시입니다. 1시에 수업을 진행할 텐데, 자, 갔다 오면 졸리울 거예요, 분명히. 밥은 먹었지, 공부는 하기 싫지, 눈꺼풀이 막 내려앉을 게 뻔한데 부탁드리건데 식사하시고 커피 좀 세게 한 잔 드시고 오셔서 이 오후에 공부할 내용이 무지무진장 중요한 것들이더라. 오늘 조사론을 끝낼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정확히 1시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겠나요? 예,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감사드립니다.